재패니메이션의 역사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매니아층으로 치부되던 재패니메이션의 수준을 작품성, 완결성 면에서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미야자키 하야오는 명실상부 거장입니다. 특정 작품명은 들어봤어도 감독의 이름을 모르는 것은 흔한데 미야자키 하야오의 이름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하니 그가 가진 명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집 토토로, 센가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 이토록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 정도로 뛰어난 작품성을 보여주는 감독은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포스트 미야자키를 찾는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브리 스튜디오는 몰락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야자키 하야오는 1997년에 이미 은퇴를 생각한 바 있습니다. 포스트 미야자키의 자리는 부담스러우며 이를 자처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현재로서는 두 명의 감독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로 호소다 마모루와 신카이 마코토죠. 신카이 마코토는 대중성과 작화면에서 뛰어난 면모를 보이며 호평을 받는 감독입니다. 특히 세계의 종말, 소년과 소녀의 만남 같은 세카이계의 장르의 특징을 보입니다. 호소다 마모루는 이와 조금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호소다 마모루가 다루는 영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감, 특히 가족 간의 관계를 동화적인 비유로 풀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늑대인간으로 승화한 늑대아이는 그가 가진 역량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이야기에 녹여낸 진정성, 공감, 감동은 화려한 작화 없이 대중을 충분히 사로잡을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주제의 측면, 감성의 측면에서 미야자키 하야오와 가장 가까운 감독이 바로 호소다 마모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과 죽은 개 공주는 제가 기다리던 작품이었습니다. 최근 각광받는 첨단 기술인 메타버스를 이번엔 어떤 감성과 접목시킬지 기대됐으니 말이죠.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작품 중 하나이지만 비슷한 소재를 다룬 썸머워즈 또한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비주얼적인 측면은 발전했지만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이야기를 길게 풀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느 것 하나 깊이감이 없다는 인상을 줍니다. 제일 안 좋았던 점은 호소다 마모루의 최대 장점인 작품의 주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또한 똑바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설하고 용과 죽은 개 공주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각색, 재해석, 오마주, 정의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추구하는 방향은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원작의 골자를 그대로 두되 그 플롯을 텍스트를 존중하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재해석, 오마주, 각색의 올바른 방향성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새로운 가치란 충분한 고심 끝에 창출해낸 원작과는 다른 차원의 교훈, 주제, 재미 같은 것을 말합니다. 원작의 이야기를 차용할 것이면 그 차용해야만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풀어놓는 이유는 용과 죽은 개 공주가 디즈니의 미녀와 야수의 모티브를 가져온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인물, 소재, 몇몇 장면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의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어로 종을 뜻하는 스즈의 이름을 영어로 바꾸면 벨이 되는 것과 수베지의 용을 드래곤이 아닌 비스트로 적어놓은 점, 영화 속에서 몇몇 소재의 활용, 인물의 구도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용과 죽은 개 공주가 미녀와 야수의 표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미녀와 야수는 그저 모티브를 따온 것이며 오히려 내적 측면에서는 감독의 전작들과 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유의 가족관은 답습되고 있으며 배경은 도심지에서 벗어난 시골 마을이고 사춘기 여고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작을 집대성에 만든 것 같은 이번 작품이 전혀 발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몇 가지 설정과 그럴듯한 용어가 간간히 사용되고 있지만 메타버스는 얄팍하며 인물 간의 관계는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지 못하며 인간관계는 개연성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긴 이유는 이번 작품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다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딸과 어머니의 유대감과 이해, 사춘기 청춘들의 애정관계, 메타버스 안에서의 문제점과 해결, 트라우마의 극복과 자아실현 등 한 영화 안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졸작이라고 평하기에는 분명 몇 가지 좋은 장면들도 있고 뛰어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의 교훈, 메시지가 이미 전작에서 한번 본 듯한 것들이
이 영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용과 죽은 개 공주는 미녀와 야수의 이야기 위에 전작들의 장점을 어설프게 짜맞추려다 실패한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를 살펴보도록 하죠. 영화는 5인의 현자 보이스가 만든 50억 명이 가입한 세계 최대 메타버스 U를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U의 안에서 또 다른 나의 분신인 AS를 생성해 현실의 제약을 넘어 원하고 바라는 걸 모두 이룰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U는 호소다 마모루 감독이 디지몬 어드벤처 시리즈를 연출한 적이 있는 만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의 워게임에서부터 썸머워즈까지 사이버 공간에 대한 관심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AS 또한 디지몬의 디자인에서 차용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U에는 최고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AS 벨이 있습니다. 벨은 가수 활동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벨이 부르는 곡은 싱어송라이터 나카무라 카오가 직접 불렀다는데 준수한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4주 연속 오리콘 차트 합산 랭킹 1위를 석권했다고 하더군요. 미래지향적인 사운드에 감성적인 가사가 작품의 분위기와 제법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벨의 정체는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는 소극적인 여고생 스즈죠. 영화는 스즈가 어떻게 벨을 통해 유명해졌는지를 역순으로 진행하여 보여줍니다. 파노라마를 통해 보여주는 어렸을 적 밝은 성격의 스즈의 일상은 특별한 화려함 없이도 마음을 동하게 만드는 감성적인 연출이 돋보였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 스즈의 부모님, 처음 연주해보는 피아노, 엄마와 만들던 노래, 그리고 모르는 아이를 구하고 강에 휩쓸려 사라진 어머니. 어린 스즈가 겪은 괴로움과 혼란스러움은 충분히 일상을 파괴할 만했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노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와 그것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은 것이 모두 어머니와의 추억 때문이라는 흐름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날 노래방 뒷풀이를 뛰쳐나와 어머니가 사라진 강가에서 구역질을 하며 노래를 부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그녀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를 잘 표현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즈의 고통에 무관심합니다. 네티즌들은 심지어 스즈의 어머니의 희생을 위선이라 비웃기까지 하는 댓글마저 남겨뒀습니다.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학교 생활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스즈 또한 그녀의 하구 루카처럼 모두에게 관심을 받고 싶고 짝사랑 상대인 시노부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스즈는 U에 가입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즈의 얼굴과 루카의 얼굴이 동시에 인식이 되는 오류가 발생하고 벨이 탄생하게 됩니다. AS는 인당 한 명밖에 생성할 수 없다는 설정인데 50억 명이나 가입한 대규모 메타버스에 루카 같은 인기인이 왜 가입이 안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보디 쉐어링이니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이니 하는 것도 그저 편리한 설정에 불과하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스즈는 벨이 되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중들이 호불호가 갈리는 반응을 보였으나 벨의 가창력, 진심, 그리고 스즈의 절친 시노부의 활약으로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시노부는 스즈의 절친한 친구로 벨을 유명하게 만드는 데 있어 엄청난 활약을 보여줍니다. 매니저 역할에서 수익 분배까지 시노부가 전담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막대한 작업을 하는 이유가 오직 재미 때문이며 어떻게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전혀 설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아쉬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유형의 캐릭터의 깊이를 바라긴 힘들지만요. 변한 것 없는 현실과 달리 라이벌 AS인 패기수까지 밀어낸 벨은 대규모 콘서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용을 만나게 되죠. 용은 갑작스럽게 U에 출연한 AS로 폭력적인 행동으로 대중의 미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U의 자경단을 자처하는 저스티스가 나타나고 저스티스의 리더 저스틴이 신상을 강제로 공개하는 언베일로 용과 대적하게 됩니다. U에는 경찰이 따로 있지 않아 정의를 자처하는 무리가 생겼다는 설정이 현실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 또한 신념이 아닌 사리사욕을 유지하기 위한 쇼맨십이라는 것 또한 말이죠. 이런 흐름은 현실과도 유사해 보입니다.
최근 사이버 레칸이 정의 구현이니 하는 알 권리의 이름 아래 자행되고 있는 무자비하고 무책임한 행위들은 확실히 도를 넘고 있는 사회 문제입니다. 영화는 이를 은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용의 정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시노부와 스즈도 이와 다를 바 없이 행동한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었습니다. 용의 정체로 지명된 후보군인 현대 아티스트와 주부 인플루언서, 야구 선수의 정체를 파헤치는 과정과 대중의 반응은 언베일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장면 자체는 유쾌함을 가장하고 있지만 기자를 사칭하고 범죄자를 치조하듯이 구는 것은 엄연히 옳지 않은 것입니다. 루머에 휩쓸려 수술 자국을 드러내야 했던 야구 선수를 보고 알 권리라는 이름 아래 소수의 프라이버시가 얼마나 희생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시노부가 정작 자신은 학교 선생님을 짝사랑하는 사실이 알려질까 노심초사하니 아이러니한 부분이었습니다. 이후 스즈는 용에게 묘한 동질감을 느끼게 돼 단독으로 용을 찾아 나서고 둘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스즈가 용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용에게서 시노부를 투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에서는 루카에게 연애 상담 문자가 오고 시노부를 뺏기기 싫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즈가 찾은 도피처가 바로 용인 것이라고 생각했죠. 용이 시노부일지도 모른다. 혹은 그게 아니라도 내 공허함을, 시궁창 같은 현실을 바꿔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용의 정체를 밝힐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모순을 잘 보여준 본 작품이 사이버 공간은 결국 현실의 모조품에 불과하며 현실의 문제는 현실에서 풀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후반부 걷잡을 수 없이 얽혀버린 이야기를 무리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내기 위해 개연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결말을 향해 폭주하고 맙니다. 솔직히 후반부에는 마땅히 얘기할 거리조차 없어요. 아무 접점이 없던 루카가 사실 시노부가 아닌 학교에서 거진 괴짜 취급당하는 카미신을 짝사랑했다는 사실부터 결말에는 시노부도 스즈를 좋아하고 있던 것까지 영화는 아무 고민 없는 편리한 진행을 해버립니다. 연출 또한 어디서 본 듯한 것들 뿐입니다. 수평구도의 냇가에서 속마음을 고백하는 장면은 시달소의 그것과 유사하며 마지막 관계없어 보이는 주변 인물이 힘을 합치는 모습은 영락없이 썸머워즈를 연상시킵니다. 후반부가 이렇다 보니 용의 정체를 밝히는 과정도 힘이 빠집니다. 어느 정도 추리를 요하던 흐름은 온데간데 없이 느낌으로 이를 밝혀버립니다. 이 부분이 너무 뜬금이 없다 보니 마지막 스즈가 정체를 밝히고 노래를 하는 부분도 작품 내내 스즈가 품고 있던 어머니의 선택에 대한 의문도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특히 스즈가 아무 대책 없이 아이들을 구하러 갈 때는 어머니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범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돌발 상황에 대한 조금의 방지는 했어야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스즈와 눈을 맞추더니 발작하며 도망가는 아동 학대범인 용의 아버지의 반응은 어이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맞서 싸우겠다는 용은 대체 뭘 보고 그런 용기를 얻었는지 누가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다같이 노래나 부르며 집으로 향하는 결말을 보고 있으니 정신이 멍해질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경찰이 출동을 한 건가요? 아동학대범인 아버지가 감옥에 가기라도 했나요? 보는 관객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러니 결말에 의아함만 남죠. 용과 죽은 개 공주는 초중반부 충분히 좋은 작품이 될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흔해 빠지고 자기적인 결말에 집착하다 좋은 부분을 놓쳐버린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후반부 각본에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훨씬 좋은 작품이 됐을 거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작화는 훌륭했고 삽입곡도 좋았지만 정작 스토리는 산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담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모션 캡처와 CG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300억 원이라는 제작비에 비해 캐릭터의 움직임은 딱딱하고 부자연스러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